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부동산 재테크 시즌2. 오늘은 그 설날에 가장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설날에 가가지고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또 오빠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지 내가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모님이 좀 너 힘드니까 집 사줄 테니까 내가 1억만 증여해 주마. 또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싸우지 말아라. 이럴 때 상속세 증여세 대응 전략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다투는 시간이 구정, 신정, 설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이런 것 같아요. 모여서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윷놀이도 하고 그 당시는 뭐 사실 가세 미달자,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도 우리가 애들 키우고 결혼하고 보면 부모님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헌호 두 불 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지금도 거의 뭐 한 8, 90%는 가세 미달자 알죠. 뭐 그러면 또 거꾸로 보면 어떤 분들은 부채만 물려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재산이 있는 분들 10억을 공제한 나머지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를 보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30억 이런 재산을 가지신 부모를 두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금수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속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랄지 다음에 가족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뭘로 정해봤냐면 가족 간에 남하고 싸울 일은 없죠. 남하고는 사업할 때나 싸우지.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하는 세금이 요새는 과거에는 양도세 남하고 사고 팔았던 양도세 문제가 많이 이렇게 어려웠고 또 많이 여쭈었는데요. 지금은 이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과 세금은 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증여만 하더라도 증여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가족 간에 나로부터 나라는 사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피상속이라고 한답니다. 또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런 분들을 다음에 죽으면 망자라고 한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101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새 굉장히 건강하게들 많이 사시잖아요. 사실은 뭐 암도 정복된다면서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천당에 가는 겁니다. 아웃됐을 때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전 재산에 대해서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를 남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사가 당한다면 남편이 먼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집안에 보면 집안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8년에서 한 12, 13년 더 많이 오래 사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법에서 그런 것들을 오래 살아남는 자녀를 위한 또 세법에서 또 이렇게 뭡니까? 우리 국세에서 이렇게 또 보충적으로 뭔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세금적으로 그런 걸 한번 보죠.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남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혼자 재산이 홀쭉해가지고 부채만 남는 사람들은 상속 포기를 할 것이고 밑에 비속들이 자녀들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거야 부채가 많은 거야 이제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하면은 한정 승인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속을 과세 미달자가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제법 이렇게 배가 불뚝하죠. 저 배처럼 이런 분들은 이제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비속이죠. 비속. 뭐 99%가 거의 비속에게 혹시 요새 또 결혼 안 하는 세들이 있으니까 또 뭐 없는 분들은 뭐 존속
근데 뭐 존속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법은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존속. 뭐 비속도 없고 뭡니까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뭐 그러면은 뭐 형제 자매로 넘어가고 또 형제 자매도 없다. 내가 저 북쪽에서 호렬 단신 남아 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반계 사촌 저 북쪽에 있는 평양에 저기 어디 저런 데 사는 사람을 뭐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러면은 국가에 기속되는 겁니다. 내 재산은. 일본은 고독사도 많고 그래서 국가로 기속되는 재산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오늘은 세금 얘기니까요. 이렇게 나라부터 재산 얘기를. 근데 이것은 내가 죽었을 때 이춘모 교수라는 분이 100살 살다가 죽었을 때 얘기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요 홀쭉한 배를 빡 빼야 돼요. 저도 좀 운동을 하고 탁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이걸 내 비속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이 재산을 상속세로 50%잖아요. 50% 3억만 넘어도 50% 구간이잖아요. 10억만 넘어도 10억 이상이면 40% 구간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10%, 20%, 30%, 40%, 50%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홀쭉하게 해보죠. 이걸 홀쭉하게 어떻게 할까요? 요만큼 이렇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홀쭉하게 하면 상속가표가 홀쭉해져가지고 나중에 상속세 안 내될 정도로 홀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세금의 전략과 요즘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그겁니다. 그거 뭔가 볼까요? 아마 뭐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뭐요? 증여부터 나왔네요. 증여. 자, 살아있을 때 내는 건 증여, 생전 증여, 그 다음에 사후, 데드텍스, 사후 상속.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아무리 내가 공증을 하고 뭘 하고 나도 죽음이라는 단어에 상속 개시일이 안 발생하면 상속세는 유언 같은 거는 효력이 없어요. 또 상속세 낼 일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 보고 상속세 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배를 이렇게 홀쭉하게 하는 피상속인이 앞으로 망자가 될 사람의 이 재산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그래요. 유산세 방식. 요 증여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유산세 방식이라는데 뭐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고. 요것을 이렇게 홀쭉하게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전증여다 이 말이에요. 사전증여. 사전증여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라. 증여로. 영국 같은 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0, 30대 이분들이 집 살 능력이 없어요. 영국도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대습 상속이랄지 격세 상속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여 상속이 아니고 증여를 좀 미리미리 좀 많이 하시거나 또 상속을 갖다가 격세 증여, 격세 상속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요 재원을 좀 빨리빨리 얘들이 만들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 돈을 써서 이런 것도 뭐 요새 인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기사를 좀 보니까. 자, 증여를 할 때 증여에 관한 얘기만 해도 시즌 1에서 또 시즌 2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1위가 사전증여다 이 말이에요. 사전증여. 1년에 강남 4구에서만 거치는 세수가 1조 원이 넘더라. 강남에서 계약서 10장 쓰면은 석 장 이상은 증여 계약이더라. 특히 요새 다주택자를 중과한다. 세금 폭탄을 매긴다. 그러니까 아이고 양도세도 많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린다. 그래서 증여 수단이 가장 좋다. 그러면 증여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의 세금 하면은 상속세 증여세를 말하는 건데요. 유일하게 우리 세금에서 기술 그러면 상속의 기술, 증여의 기술 그런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요런 조건들을 갖춰서 여러 가지 가업승계를 할 때 이런 게 진짜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또 증여도 전체적으로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해서 되도록이면 절세하는 방법이 많이 숨어 있더라. 그 대신에 시간을 두고 미리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절세 기술이 많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가장 가족 간에 거래되는 세금 중에서 증여다.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거친다 그러면은 강남에서만 거치는 세수가 1조 원이 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왜 증여하고 상속하고는 밀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율도 같고 누진공제액도 같고 같다는 이유는 증여받을 사람이 상속받은 거고 상속받을 사람이 증여해주는 대상이 같잖아요. 같다. 아들한테 증여하면 아들이 상속인이지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와 상속은 그런 면에서 같고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기술을 발휘하면 세법적인 기술을 발휘하면 다음에 상속세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증여를 하나 타이틀로 삼고 이것만 밤새 한다고 해서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야금야금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증여의 사전 증여의 답이다. 그걸 제일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상속 증여계약서를 많이 써준 적이 하나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증여계약서 요새 많이 작성해 줍니다. 상속이죠, 상속. 자, 이건 가족 간의 거래라고는 할 수 없죠. 이거 말은 이상하지만 일단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상속인의 자격으로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 또 내 동생이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우리 누나가 있다. 그러면은 상속받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기술은 몇 번 강조하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같이 기술이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일단 이 타이틀만 하나 보고죠. 가족 간에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 그 다음에 상속은 돌아가신 분들은 사랑하는 선대가 돌아가셨지만 이제 살아남은 후대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세금 중에서 상속세금은 무조건적으로 과세 미달자 아니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를 하나 꼽아봤죠. 가족 간의 매매가 나왔네요. 가족 간의 매매. 증여도 증여지만은 요새 얼마나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명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차라리 전 증여를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정당당하니 아버님 물건을 사서 특히 이제 이런 데 갑시다.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집이랄지 좋은 토지가 있는데 이건 남에게 파는 건 좀 아깝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작은 아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저 막내 동생이 지금 유학 간다니까 돈도 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줘요. 근데 큰 아들이 좀 잘 됐어요. 근데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는 팔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성공해서 돈 벌었거나 또 아버지가 좀 구워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내가 자금은 전번 시간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금 조달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니 부자재 간의 거래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 발생하죠. 이때는 우리 세법은 이렇게 돼 있죠. 특수관계인, 특히 이제 좀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서로 짜고 치는 고수득으로 어떻게 보면 상속세랄지 이런 것을 약간 왜곡시켜서 비틀어서 절세 전략을 짤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좋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예상으로 해서 저희가 봐드리죠. 뭐냐면 소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버님에게 10억 원짜리 좋은 아파트를 아버님 걸 사신다. 또 어머님 걸 사신다. 그러면 사시는 그 아드님께서 계약금 1억
중도금 얼마, 그다음에 부담부 확실히 가져오고 부담부라고 그러면 아닌데 우리 전세자금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거 확실히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해서 소명을 정확히 하면은 아니 뭐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은 매도하시는 분은 다시 말하면 아버님은 양도세 내시면 되는 거고 또 사시는 아드님은 정정당당히 취득세 내시고 자금 소명하면 저희가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가족 간 매매는 3번이 이제 가족 간 매매죠. 굉장히 그 부정직하게 한다든가 또 속된 표현으로 국세청을 화나게 한다든가 이번에 국세청이 화났어요. 보니까 자꾸 우리 국토부에서도 파리대책 해봤자 엉뚱하게 부동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7만 명 이상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막 그랬던데 첫째 뭐예요? 불법 통장을 막 거래해서 막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 다운계약서 쓴 사람, 업계약서 쓴 사람, 그 다음에 양도세를 아까 말대로 좀 이렇게 막 안 내려고 막 어떻게 좀 뭐 계약서를 좀 아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저 불법 탈법 행위를 하신 분들이 7만 명을 집중 조사해서 이렇게 통보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도 뭐 6개 은행도 들어본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국세청이 지금 굉장히 바짝 그 일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바빠지면요. 불법 하시고 탈법 하시고 탈세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잠 못 자요. 아마 잠 못 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매매할 때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남들이 제3자와의 거래, 시가가 뭡니까? 시가란 말이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30% 이상을 싸게 판다든가 30% 이상을 더 받는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액보다 3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뭐 이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는 정말로 정확히 하십시오. 왜? 국세청에서 더 세밀한 확대경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소명할 수 있고 FM대로 정확히 제3자와 하는 것처럼 시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가족 간의 매매를 적극 권합니다. 세법 선상으로서. 왜? 사시는 아드님도 다음에 이 자금도 다 이제 소명될 수 있는 미천이 생기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팔았을 때도 떳떳하는 거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족이 이런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물건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가족 간의 매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도 많이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왜 자꾸 이름도 금전 소비대차.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금전 소비대차. 그냥 흔한 이유로 차용증 계약 그러지 차용증 계약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뭐 이 자체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게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해놓은 특수 관계인들 간의 돈 거래는 인정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어느 지켜야 할 룰. 제가 세금은 P면 Q라고 그랬잖아요. 조건. 이런 정도의 조건은 지켜주세요. 하는 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잖아요. 아버지, 돈 좀 꿔주십시오. 뭐에 쓰려고? 저 이번에 저 벤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중요로 보면 어떠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요. 뭐, 아무개 홍 장관님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니까 이게 4.6%로 작년 3월 달부터인가 4.6%로 그전에는 8.5%였는데 4.6%로 연 이자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로 안 보고 정상적으로 아버님한테 제가 꼬박꼬박 4.6% 이상씩 이자 드리고 원금도 다음에 갚을 때 정확히 날짜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소명해 놓고
또 좀 큰 돈을 주신다면 변호사 앞에 가서 공정 서류도 제가 작성해 놓겠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불러서 소명해라 그러면 떳떳하게 좀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저가 투명한 돈관계를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래라 돈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또 돈이 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약해서 안 꿔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이고 이것도 이걸 증여로 보나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간의 돈관계 가족이니까 돈관계 하지 남들이 돈 꿔주는 경우가 어떻게 힘들어요. 다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거지. 그래서 담보 없이 돈 좀 꿔줘라 했을 때 국세청은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액, 날짜, 언제 갚고 이자는 언제 4.6% 이상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할 때는 또 이자 이렇게 계약서 다 작성해서 이자 4.6% 이상씩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하고 갚은 날짜를 갚고 금전 소비대체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증여를 안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사후관리 하겠죠. 사후관리. 어저부지하고 아들이 10억을 꿨어. 5억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당연히 갚을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간주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거니까 사후 관리를 한다. 그래서 가족 간의 매매도 할 수 있지만 부자지간의 돈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돈 관계도 할 수 있고요. 물론 타인 간의 돈 관계는 당연하죠. 그래서 가족 간의 형제지간에 다 돈 관계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해라. 금전 소비대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정 금액의 4.6% 이상의 이자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증서류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세미나장에서 어떤 분이 손을 탁 들더니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파트를 큰 거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데 그걸 담보로 해서 차주는 나지만 담보만 제공하고 내가 돈 빌리는 차주요. 내가 돈 갚는 사람이요. 내가 다음에 원금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좀 명예만 빌려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건 증여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세법상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재산이랄지 이런 것이 무상으로 이동하거나 혜택을 입는 거잖아요. 꼭 부동산이랄지 어떤 채권, 주식이랄지 이런 채권 이런 것이 무상으로 이동만 한다고 해서 증여가 아니고요. 이익을 취한 것도 증여인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래요. 우리 강남에 큰 100평짜리 땅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건물도 있다 그래요. 건물도 이렇게 100평짜리 땅에 이게 있는데 아버지 건물이니까 나 여기다 커피숍이나 좀 합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당적으로 너 월에 7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아이 부자지간에 아버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냈으면 무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건 당연히 증여죠. 그렇듯이 이것도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하는 것도 증여다 이 말이에요. 증여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근데 또 어떤 학설은 그것까지 증여로 보느냐 어쩌냐 그런데 원칙은 증여다.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돈관계, 매매, 부동산 관계는 실질적인 거래, 매매, 상속, 증여 다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까 보증도 서주는 거죠. 우리가 연대보증 서가지고 한두 번 망해본 경험이 있냔 말이에요, 국민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에 이게요. 세대 구성원 간의 주택수. 자, 부부는 아까 지워버렸네. 또 여기다 하나 더 적어야 돼. 5번.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다. 가족 간에 더하기 주택수. 요새 주택수가 문제잖아요. 주택수가 많으면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포함 3주택이 되면 4월 1일부터 중과한다. 또 지금도 투기 지역 내에서는 중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 수가 적었으면 좋겠구만. 이런 거. 이럴 때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과 세대원의 구성 요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여기다 보고 쏘고 가야 돼요. 여기다 써. 세대원 구성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약할 때도 그렇죠. 청약할 때도 세대원이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이 많을수록 이긴 거죠. 84점 할 때.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시골에 있는, 아니, 또 시골만은 아니죠. 우리 장인, 장모를 같이 모시고 산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가점을 준다든지, 또 우리 봉양주택 특별 분양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혜택이 있고, 또 가족 수가 세대원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는 부부가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부부는 이별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하기 전에는 다 합하는 거니까 주택수에 다 포함되고 또 부부가 이거 헤어질 때가 있어요. 세법상 헤어질 때가 그러면 종부세는 개별 합산이다. 또 우리 사업소득세나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주택에서 나오는 거.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임대소득세가 원룸에서 50만 원 나온다더라. 또 뭐 여기서 얼마 나온다더라. 이랬을 때 이건 또 개별 합산이다. 뭐 임대소득은. 그래서 주택수를 할 때는 합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합했다. 합산 배제한다. 합산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수에서 주택 간의 주택수가 가장 이제 중요해. 요거 좀 해드리고. 자, 주택수. 지금, 요걸 하나 가지고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돼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전번에 1월 7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 시행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일 시기가 착각 다가오니까 너무 착각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1번은 조정 대상 지역 내라 하더라도 30세 이상 무주택자랄지 30세 이하라도 기혼인 사람은, 요건 미혼이라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면 우리가 중과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너무 4월 1일 날 다주택자들 너무 너무 저기 하지 마십시오. 잠 못 자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또 이것은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이번에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하도 이 대책을 세우면 이렇게 하고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잡으려고 그냥 파리 대책을 해놨는데, 아니 10억 이상짜리 거래되는 것이 30%가 더 늘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뭐 도대체 정부에서도 어떻게 머리를 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좀 겁먹었어요. 뭘 겁먹었느냐? 다주택자들이 4월 1일 이전에 똘똘한 놈이라는 것이 유행하거든요. 똘똘한 녀석으로 한 채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다 팔아버리면 지방의 분양시장, 지방의 이 주택시장이 와해가 될까봐 잠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빼고의 3억 이하의 주택은 이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서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뭐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미리미리 이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개정 시행령이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뭐 이런 거죠. 부모로 나이 많으신 부모가 학가해 가지고 같이 살 때는 원래 우리 세법이 5년 이내에
팔면 되거든요. 요걸 너무 적다. 그래서 10년 이내로 좀 늘려줬더라고요. 늘려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시행령이 있는데 뭐 크게 그렇게 바뀌는 건 없는데 아무튼 이게 주택수를 중과세 주택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배제 주택을 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내가 한번 말했을 걸요. 이렇게 중과세 다주택자가 중과세 주택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주택수를 배제시키는 것, 빠져나가는 가짓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성원 간의 주택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줄여야 된다. 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남아가지고 1세대 1주택이면 뭐 9억 이하짜리야 걱정했겠지만은 두 번째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요 주택을 비과세 못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세대 구성 간의 주택수는 합한다. 또 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경 써가지고 주택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어떤 분들은 우리 처남이요. 우리 집으로 주소를 옮겨놨는데요. 처남이 집이 2개나 있습니다. 나는 1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남을 쫓아내야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주택수가 3주택이 되잖아요. 그것은 처남이 가족인지 안 가족인지는 밥 같이 먹을 때는 누나 동생이니까 와이프 동생이니까 가족이지만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법에서 주택수에 포함할 때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처남 안 쫓아내도 상관없는데요. 그 국세청에는 그 처남 것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 것? 요 존비속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혹시 어머님이 같이 주민등록으로 아버님이 돼 있으면 아버님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세대원으로 돼 있다면 주택이 있는지 보시고 또 우리 30세, 40세라면 넘어. 난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바로 같은 이부자리 적고자는 배우자가 집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대 구성 간의 주택수를 따져볼 때는 세법에 규정한 내용도로 따지자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주 쉬운 것도 몰라요. 아까 말한 우리 집사람이 집이 2채 있지 자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무주택이라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 금액이 한 11억 가는데 11억 가요. 근데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띄워보니까 8억 8천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는 거죠. 세금도 신고할 필요가 없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부동산에서 거래 도장 찍을 때 쓰는 가격, 실거래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또 시가. 여러분 복잡해요. 시가. 내가 다음 시즌에는 이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고향 가는 시즌이 됐잖아요. 고향 가는 시즌이 됐어서 요거 좀 그러면 이 고향주택이라는 것이 가장 또 복잡해요. 2003년 뭐 8월 1일부터 이제 또 2년인가 더 늘려줬거든요. 2020년까지 산 주택으로서 고향주택은 10년 이상 살다가 이렇게 팔았을 때는 아까도 이런 것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의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또 고향주택, 또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주택, 농어촌. 고향주택은 2009년부터인가 이렇게 치고, 농어촌 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인가 치고, 농어촌 주택, 이런 것은, 내가 작년에도 해드렸어요. 작년에도 뭐냐면, 추석 갈 때, 고향에 가서 기농주택, 그 다음에 고향주택 누가 가질래 싸우지 마시고, 또 누가 준다 그러면 아버님이 너 내 제사 지낼 테니까 이 집은 너 가져라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 아버님 주워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방송을 안 본 막내 며느리는 저 집에 서울에 집이 있는데 요까지까지 집 하나 가져가지고 요까지까지는 집이 요새 시골 집도 다 1력은 가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세대 2주택 돼가지고 양도세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바보죠. 그건 바보죠. 그건 주택세 포함 안 시킨다고 준다 그럴 때 얼른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똥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양주택도요 잘 따져가지고 뭐 한옥 같은 것은 뭐 취득원가가 4억이 이하에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언제 해드리려고 그랬지. 요거 하고 이제 시골에 농촌 가시니까 농지법하고 농지연금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제법 농촌스럽네. 여기다 임야까지 집어넣어야지. 임야 사고 팔 때 이런 거. 임야 사고 팔 때 비업무용 토지냐 업무용 토지냐 농지법 농지연금 고양주택 양도세 절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농지에 대한 상속증여.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농지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고양주택 절세에서 받는 방법, 임야 비업무용이냐 업무용이냐,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아까 농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것도 한 2시간짜리 되겠네요.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구정 전야제로 제가 한번 이걸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골 가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요새는 가다가 차 밀리면 제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에 딱 치면은 딱 다 쭉 떠요, 또. 그러면 그냥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가시면 이제 딱 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형이 뭐 농지법이 어떻고 뭐 8년 경작이 어떻고 뭐 그러면 버벅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탁 듣고 가보세요. 그러면 좀 잘난 체 할 수 있잖아요. 형 그게 아니야. 막내가 농사 진다면 농지는 막내 줘야 돼. 15억까지 공제받는다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이게 많아. 이거 나는 제가 촌사람이 돼서 그런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일단 이거 한번 해드릴 걸로 하고 그 강의 예상이 3,000% 빠졌습니다. 아무튼 다음 게 뭔가 보죠.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간평사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15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세법만 보면 200문제 중에서. 그러면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는 공인중개사용이 아니에요. 2문제도 못 맞힐 거예요. 도움이야 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 반에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안 하죠. 제일 싫어요. 우리 중개사반이나 이제 다른 데 가서 부관법, 부동산 관련 세법을 수업할 때는 짜증이 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숫자 다뤄줘야 되고 뭐 하는데, 근데 우리의 재테크에 세테크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 세테크의 세금 문제는 그 문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분들이 다루는 세법, 재테크 세무 강사가 또 다루는 세법, 또 회계사분들이 다루는 세법이 난 틀릴 것 같아요. 뭐 기업 회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요 자주 발생하는 경우의 수. 자주 발생하는 경우의 수. 그게 뭐겠습니까? 주택이 항상 세법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전번에 상속세도 나로부터 생각해라. 나로부터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듯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내가 요새는 내가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주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도 아까 있고 또 없더라도 분양권이 없으면 또 입주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입주권도 있고 또 재건축이 돼가지고 대체주택도 있고 분양권 불법 전매하지 마십시오. 지금 완전히 가태료가 아니고 전번에 말한 것처럼 아예 분양권 자체를 당첨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요새 입주권도 관리처분이 되어서 샀느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이전에 샀느냐, 입주권도
재건축 입주권이냐, 재개발 입주권이냐, 이게 조합원 승계 개념이 틀려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에 샀느냐, 이전에 샀느냐.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전에 이후에 샀느냐. 또 사업수행 인가를 따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뭐 꼬마 주택이랄지 꼬마 빌딩이라 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경우의 수가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희들한테 정의하려한다. 그래서 정의했을 때 뭐 토지가 하나 생겼다든지 상가가 하나 생겼다든지 경우에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 경우의 수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려고 줄렁줄렁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나 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하나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이제 발생했으면 이 자체가 너무 커 보이죠. 세금 떨림으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살 때도 전략, 팔 때도 전략. 그러면 예를 하나 든다면 가장 쉬운 것도 시청자분들이 모르세요. 아마 60%는 모르실 걸요. 내가 지금 말씀하시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시청자분도 계시는데 무슨 뜻이냐. 야, 나 집을 하나 사면 어떤 집을 또 이사를 갈 목적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하나 살면 기존 주택을 새 주택 산 날로부터 3년 이내만 팔면 이거 1세대 2주택 아니어가지고 세금 없대. 그런데 이 말건이 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빼먹는 거예요. 내 기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갈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집 하나 샀는데 또 어떤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까 요거 등기 인기도 마르기 전에 또 산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1년 후에 사라는 거를 잘못. 그러니까 세법을 어떤 분들은요,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녹화 중개사분들 가면 막 그렇게 거들먹을 떨면서 막 세무사처럼 막 말씀하시고 그래도 또 세무사분들도 다 모르죠. 누가 다 알고. 그러나 실무는 틀려요. 실무. 내가 그러니까 계속 어떨 때는 이 실무 거 가져오잖아요. 엊그저께도 오늘도 내가 실무에 필요한 그 증여 계약서 가져왔는데 시간이 안 되네. 따끈따끈하게 지금 국세청에 118개의 국세 행정을 다루는 세무서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자금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에 가는 거나 이사 계획서 같은 것도 그 12개 항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걸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경우의 수를 대체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도 또 이런 겁니다. 2세대, 3세대.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같네요. 3주택이 되더라도 세금 하나도 없이 비과세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기존 주택을 하나 사고 그대로 P면 Q에서 P처럼 해라는 것처럼 했어요. 1년 후에 또 저기를 하나 샀어요. 사고 나서 갑자기 또 상수로 해서 또 하나가 주택이 했네. 근데 그러면 그것도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팔고 이렇게 순서를 지키고 우리 세법에서 해란 대로 하면 3주택이 아니라 30주택이라도 예를 든다면 3주택이라 하더라도 세금 없다, 비과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 특례 사항이 많아요. 조세특례 제한법도 있고 특례 어떤 특례를 준단 말이에요. 특례를 이번에도 많이 줬죠. 이번에 저 개정 시행령에서도 뭐 강조를 했더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뭐 그 주택수의 포함을 안 시키려면 뭐 전 가족이 1년 이상 살고 뭐 해외로 이사 가고 지방으로 뭐 질병차 요양차 가는 거. 고양주택 하나 더 할까요? 고양주택 이야기면 고양주택도 나는 어디 안동시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서울에 집이 있는데 2주택이제 왜요? 아니 그 안동도 시야 뭔 소리야 인구가 얼마인데 그러세요? 나 포항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그러나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에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은요. 대통령령으로 미안하지만 20만 인구 이하의 26개 도시는요. 26개 도시는 이렇게 할 때 주택수에서 거기 주택 있더라도 고향주택으로 봐줘가지고 빼줄게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뭐 면장을 하지 알아야지 이제 그래 다 있는데 고향주택. 아니 고향에 주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고향 주택 때문에 집 못 사. 그러면 항상 전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춘모가 말하는 세테크 대테크는 세금 만만해 보지 말고 다 조건을 가지고 세법에 해란 대로 하면은 세금 감면받고 안 받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조세, 신의 성실의 원칙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국가는 경우의 수, 여러 경우가 있다. 수많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산다. 다 이걸 알면은 누가 저한테 상담 오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다 됐는데,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됐죠. 매매, 아까 매매, 증여, 상속. 그 다음에 우리 금전 소비대차 뭐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 막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세법상 가족이에요. 아까 같이 사는 처남도 처제도 가족이야. 그건 가족인데 세법상 가족은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다가 세법상 그렇다고 또 오늘 저녁에 밥 같이 야 너는 세법상 가족은 안 된단다. 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가족 피를 나눈 혈맹관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지지 동지 혈맹관계에 좀비속 간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떤 분은 또 여기다 하나 더 쓰는 분은 이 사실은 배우자는 의미가 없어요. 양쪽으로 또 배우자를 가진 분 우리가 뭐 아랍인가 여기 사실은 배우자는요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 그 다음에 재산 보유 현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이 한 2, 3분 남았다고 사인을 보내요. 이 현황,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자산 솔루션 그잖아요. 금융자산. 다음에 그 상속세 재원 마련하고 이런 것을 올 투게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 한 자리 모인 자리에서 달력에 써놓고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새 판을. 자 어떻게 짜느냐. 야 너는 30세가 됐잖니.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줘야 되겠어. 좀 주민등록 챙겨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3주택인데 좀 나가주라. 물론 여기서 나가라는 분은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만 옮기는 곳은 그것도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방송인데 내가 이장재님 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아버님이 이렇게 많으시는데요. 지금 정리 정돈을 이렇게 해서요. 이거 임야는 막내를 주시고요. 요거 땅 세마지는 뭐 이렇게 지금 둘째 딸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가족이 이렇게 요거 할 때는 제가 꼭 차례상 다 차려놓고 설날 다음날 해야 되는데 올릴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거 회의하다가요 누구는 죽은 누구는 차례 안 지나고요. 차 몰고 서울로 와버리고 부산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례상 다 지내놓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많이 봤어요. 제가요. 제가 방송을 10년 이상 진행하면서요. 별별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이거 콜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 판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말은 쉽죠. 근데 뭘 어떻게 새 판을 짜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씩 이런 강의를 듣다 보면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려야 저것은 세금이 무겁다는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아버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 농을 임대농으로도 줄 수 있다는군.
또 그다음에 8년 경작을 어차피 못했다. 아버님이 제촌 자격을 못했다. 그러면 뭐 아프시니까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면받고자 한다면 농지뱅크에 농어촌기반공사에 이탁 용농을 맡긴다든지 또 매매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로 재테크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짠다면 세금 재테크를 짜다 보면요 이 재테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시간 연속은 제가 이 재테크를 안 했네요. 그래서 또 왜 재테크는 안 하냐고 세테크만 하냐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2018년도에 뜰 수 있는 특수 물건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거 원룸은 얼마인데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콕 찍어줄 거예요, 내가. 어디를 해야 돼. 제가 세미나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방송에서는 제 요거들을 모르니까. 근데 탁 이렇게 해줘. 지금 상업용은 이걸 사야 됩니다. 재개발은 이걸 사야 됩니다. 재건축은 전번에 제가 그랬죠. 뭐 이렇게 8단지, 개포 8단지 놓치지 마세요. 영곡 3구역 그 청약시장 쫙 19개 달력에 적어 놓으셨나 몰라.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시고 그런 건 꼭 다시 보기를 해 놓으세요. 올해 20군데에서 19군데 로또 청약시장을 쭉 칼렌더로 제가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래, 뭐, 과천, 뭐, 다 해놨잖아요. 자세히. 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과 세금,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시거나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은, 이 MBN 재테크에 같이, 우리 이제 하신다면 좋은, 세테크, 재테크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춘모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